역사 역설. 오늘은 조선에서 최초로 뜻하지 않게 외국 경험을 하고 돌아온 문순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종종 사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조선시대의 바다는 길이자 생계였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경계였습니다. 한번 풍랑을 만나면 의지할 것은 부서진 독과 끝을 알 수 없는 해류뿐이었습니다. 순조 원년 1801년 조선은 안으로는 신유박해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었고 밖으로는 여전히 바다를 경계하며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제주 당포항에 낯선 배 한 척이 표착합니다. 항구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것은 조선 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선박이었고 그 위에는 외국인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아니었고 일본어도 아니었으며 류큐의 말과도 달랐습니다. 조선은 외국을 몰랐던 나라가 아니었지만 알고 있던 세계는 한자 문화권 안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난 언어는 곧 정체불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그저 이방인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송환도 외교적 절차도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향의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던 시간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침내 5명 가운데 2명은 끝내 고향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치 바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주기라도 한 듯 이 낯선 외국인들과 말이 통하는 조선 사람이 제주에 나타납니다. 그는 관리도 역관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공식 외교 체계 바깥에 있던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들이 쓰던 언어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통역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 외국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 기록에서 여성국이라 불리던 나라, 즉 오늘날의 필리핀 사람들임이 밝혀집니다. 조선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거의 없었던 나라, 한자 문화권 바깥에 있어 이름만 간헐적으로 실록에 등장하던 곳, 그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송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체류 끝에 그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통역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막혀 멈춰있던 시간과 국경을 다시 흐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닿습니다. 조선 조정도 역관도 하지 못했던 통역을 가능하게 한 인물. 조선 역사상 최초로 필리핀어를 이해하고 통역한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실록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주 흑산도 사람, 그리고 홍어 장수였던 남자 문순득. 이 이름은 곧 조선이 처음으로 동남아의 세계와 말로 연결된 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펼치면 그의 이름은 길지 않게 등장합니다. 나주 흑산도 사람 문순득. 관직도 공적도 길게 붙지 않은 짧은 한 줄입니다. 그러나 실록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억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순득은 관리도 아니었고 사신도 아니었으며 조선의 제도 속에서 언어를 배운 역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국가가 길러낸 사람이 아닌 그가 어떻게 조선이 알지 못하던 이국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궁궐이나 관청이 아니라 바다와 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문순득이 살았던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나주에 속했지만 실제 삶의 감각으로는 육지와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섬, 우이도 혹은 소산도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섬은 고립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조선 후기 서남해의 섬들은 의외로 활발한 교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흑산도가 있었습니다. 흑산도 앞바다는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어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고깃배와 상인들이 모여드는 큰 파시가 서곤 했습니다. 특히 홍어는 흑산도를 대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잡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유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이 나갔고 육지 사람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순득의 집안은 바로 이 바다의 흐름을 타고 살아온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배를 몰았고 대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큰 배에는 홍어를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 나주 영산포까지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섬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독과 소금 생활용품을 실었습니다. 이 항해는 한두 번의 모험이 아니라 수백 번 반복된 생업이었습니다. 문순득 역시 이 길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흑산에서 영산포까지 390리의 바닷길은 그에게 낯선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기류를 알고 계절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알았으며 어느 지점에서 파도가 거칠어지는지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순득은 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훗날 그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섬 상인의 삶은 언제나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의 풍랑은 장사를 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섬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문순득은 그 경계를 매번 넘나들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에 올랐던 그날도 그저 수없이 반복해 온 평범한 장사길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항해가 그를 조선의 바깥으로 그리고 조선의 인식 너머로 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801년 12월 겨울 바다는 이미 성격을 바꾼 뒤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항해는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섬 상인의 생업은 그 상식을 자주 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어를 사기 위해 흑산도 인근 사도로 배를 띄운 문순득. 그에게 이 항로는 낯설지 않았고 한 달쯤이면 다시 우이도로 돌아올 수 있는 익숙한 장사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해가 지기도 전에 바다는 갑자기 색을 바꿉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듯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순간 키가 부러집니다. 배는 더 이상 사람이 조종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해류에 실린 채 떠다니는 하나의 부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시대의 소형 상선은 나침반에 의존하지 않았고 별과 해, 바람과 파도의 감각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는 그 모든 감각이 무력해집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았고 바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흔들리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떠밀려 가는 시간. 그렇게 문순득은 앞을 분간하지 못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표류에 들어섭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조선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문순득의 표류는 단기간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은 무려 3년 2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멀리 가장 오래 이어진 표류였습니다. 그의 배가 처음 닿은 곳은 지금의 오키나와, 당시에는 일본과는 다른 독립왕국이었던 유구국이었습니다. 흑산도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지 불과 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였지만 계절풍과 해류를 타면 한반도 남서해에서 유구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구에 닿은 문순득 일행은 그곳에서 뜻밖의 대우를 받습니다. 유구국에는 이미 조선 표류민을 보호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바다에서 반복되어 온 표류 사고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국제 관행이었습니다. 문순득은 물과 죽을 대접받고 비로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구조를 기다리는 정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순득은 그 시간을 관찰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는 유구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들리는 소리를 우리말과 한글로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가 넘는 유구어 단어가 그의 기록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것은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는지, 죽은 이를 어떻게 보내는지, 음식은 무엇을 먹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까지 그는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저 보호받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회의 일상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훗날 정약 전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순득의 기억은 풍문이나 전언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서 본 장면처럼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구에서의 체류는 문순득에게 단순한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세계가 조선 바깥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표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구는 그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밀려나가기 직전의 첫 기착지에 불과했습니다. 1802년 10월 유구에서의 체류가 끝나자 문순득은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를 곧바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함께 떠난 세 척의 배 가운데 두 척이 항해 도중 파손됩니다. 폭풍과 조류 앞에서 배는 속수무책이었고 6명은 끝내 바다에 몸을 맡긴 채 돌아오지 못합니다. 문순득에게 이 순간은 이미 한번 겪었던 공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익숙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더 멀리 더 낯선 방향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그가 다시 발을 디딘 곳은 조선 기록의 여성국이라 적힌 땅, 지금의 필리핀이었습니다. 이곳은 문순득이 그동안 거쳐온 세계와는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구도 아니었습니다. 한자를 쓰지 않았고 조선이 익숙하던 문화권의 바깥에 있던 세계였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이 지역은 이름만 간헐적으로 실록에 등장할 뿐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순득에게 이곳은 지도에도 말에도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로코스 지방이었습니다. 표의 시말에는 일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문순득은 이곳에서 중국인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몸을 의탁합니다. 스페인 식민지배 아래 있었던 필리핀에는 이미 중국 상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고 문순득은 그 틈에서 언어와 생존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는 이 낯선 땅의 생활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 기록합니다. 이곳에서는 부엌이 집과 떨어져 있었고 밥을 짓는 일은 여자의 몫이 아니라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를 손질해 음식으로 삼았고 인사를 할 때는 어른의 손을 끌어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밥상 또한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는 대신 상 한가운데 밥과 반찬을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 사람 문순득에게 낯설면서도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기이함이나 야만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체류는 9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문순득은 그저 보호를 기다리는 표류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천을 짜는 기술을 익히고 실을 꼬아 물건을 만들어 팔며 스스로 생계를 꾸립니다. 표류였지만 그는 다시 장사꾼이 되었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순득의 표류는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섭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관찰하고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며 이국의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립되지 않았고 떠밀려왔지만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세계 밖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고 사람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그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순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다는 다시 한번 그를 더 먼 세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조선의 기록에는 여성국이라 적힌 이 땅에서 문순득은 약 9달을 머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체류는 휴식도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행정과 법, 언어와 종교까지 모두 유럽의 질서로 움직이던 세계였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공식 창구가 없었고 조선으로 표류민을 돌려보낼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구에서 가능했던 송환은 여기에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순득은 이 사실을 비교적 빠르게 깨닫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한 그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으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조선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던 나라였고 표류민의 송환 역시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문순득에게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귀향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유구에서 이미 국제적인 표류민 송환 체계를 경험했던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연결이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몸으로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 땅을 밟아야 한다. 그래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문장은 다짐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도 가까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바다는 또 다른 계절풍과 해류가 지배하는 세계였고 한 번 더 배에 오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다에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순득은 이미 2번의 바다를 건넌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 사람의 표류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배에 오릅니다. 이제 그의 표류는 우연이 아니라 귀환을 향한 의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의 결심만으로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를 또 하나의 세계 마카오라는 국제 항구로 이끌게 됩니다. 필리핀을 떠난 문순득이 도착한 곳은 1803년의 마카오였습니다. 이곳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표류는 이미 조선의 상식과 기록을 넘어서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당시의 마카오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중국만의 도시가 아니었고 유럽의 거점이면서도 유럽만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행정이 작동하고 중국 상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며 서양 상선이 드나드는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진 곳. 마카오는 동아시아에서 드물게 세계가 한 지점에 겹쳐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순득은 그런 도시 한가운데 표류민의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기존의 조선 기록에서 마카오는 거의 등장하지 않던 곳이었고 조선 사람이 실제로 그곳을 체험하고 남긴 기록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중요합니다.
문순득은 현재 확인되는 기록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선인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마카오에 체류한 인물입니다. 훗날 1837년 김대건 신부 일행이 마카오에 도착하며 조선인 최초로 알려지게 되지만 문순득은 그보다 약 30년 앞서 이미 이 국제 항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약 90일을 머뭅니다. 그 시간 동안 문순득은 이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시장에서는 조선에서처럼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속으로 된 화폐를 내고 물건을 샀고 값은 흥정으로 조금씩 조정되었지만 기본은 돈이라는 매개였습니다. 화폐 하나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문순득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항구에서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가 관리되었고 관청은 외국 선박과 상인을 일정한 규칙 아래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선의 항구와는 달랐습니다. 마카오에서의 체류는 그에게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장사가 어떻게 국가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목격한 장소로 기억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뒤 문순득의 증언은 실학자 정약용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문순득에게서 들은 마카오의 화폐 사용과 상업 질서를 바탕으로 조선의 화폐 제도가 안고 있던 한계를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과 물건이 늘어나도 교환이 막히지 않는 사회,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 문순득이 마카오에서 본 세계는 정약용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유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문순득의 표류에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조선 사람이 처음으로 서양이 섞인 세계를 현실로 마주한 장소였고 문순득의 표류가 한 개인의 생존담에서 조선 사상사에 영향을 남기는 기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카오는 돌아옴의 시작이었을 뿐 조선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마카오를 떠났다고 해서 귀국이 눈앞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문순득의 여정은 바다의 시간이 아니라 육지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마카오는 항구였지만 조선으로 가는 배는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는 길은 여전히 행정과 허가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문순득은 바다를 포기하고 땅을 택합니다. 그가 밟기 시작한 길은 중국 남부의 연해 지역에서 시작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육로 중심의 장거리 이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은 바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파도 대신 산맥이 가로막았고 조류 대신 관문과 건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었고 해가 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먹을 것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폭풍이 한순간에 생사를 갈랐다면 육지에서는 시간이 서서히 사람을 마모시켰습니다. 그는 이 길을 1년 2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표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육로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낸 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문순득의 몸과 말투, 시선은 조선의 그것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4년 무렵 그는 다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긴 표류의 마지막은 폭풍도 환호도 아닌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문순득이 향한 곳은 다른 어디도 아닌 흑산도 우이도였습니다. 떠나기 전과 같은 섬, 같은 바다였지만 그를 맞이한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시점에서 문순득은 단순한 홍어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유구의 바람을 맞았고 일본 권력의 해안을 스쳤으며 필리핀의 마을에서 살았고 마카오의 국제 항구를 지나 중국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식 사절도 학자도 군인도 아닌 한 명의 민간인이 경험한 사례는 조선 안에서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의 귀한 소식은 곧 섬 전체로 퍼졌고 마침내 흑산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정약전에게 이 소식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섬의 어부들과 어울리며 바다의 생물과 삶을 기록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문순득은 그가 글로만 상상하던 바다 너머의 세계를 몸으로 통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전은 사람을 보내는 대신 직접 문순득을 찾아옵니다. 신분의 차이도 학자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조선 밖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으로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순득은 자신이 겪은 길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배가 부서졌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죽었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말을 쓰는지까지 그의 이야기는 과장이 없었고 감상도 적었습니다. 마치 여정을 다시 걷듯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정약전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문순득은 더 이상 표류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조선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대화 속에서 훗날 표해시말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문순득의 이야기를 들은 정약전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라움을 드러내지도 감탄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묻고 다시 묻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바람을 탔는지, 며칠을 떠내려갔는지 같은 질문을 다른 날, 다른 순서로 되풀이합니다. 정약전이 충격을 받은 지점은 이야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격이었습니다. 문순득의 말은 흔히 떠올리는 표류담처럼 비극을 강조하지 않았고 기적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고 시간과 공간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같은 질문에도 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관찰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언어를 들었고 그 말이 조선말의 어떤 소리와 닮았는지, 집은 어떤 구조였고 배는 어떻게 생겼으며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갔는지 그는 이상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전은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곧 깨닫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기록해야 할 자료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약전은 문순득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하나의 텍스트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유암 총서에 수록된 표해시말입니다. 표해시말은 단순한 표류기가 아닙니다. 이 글에는 문순득이 유구에서 들은 말들이 한글로 음차되어 100여 개 이상 정리돼 있고 필리핀에서 본 생활 풍습과 음식, 주거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폐를 쓰는지, 시장에서는 흥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구에서는 배가 어떤 절차로 관리되는지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 선박의 구조와 크기, 독과 노예 배치 방식까지 언급됩니다.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관청의 보고서도 외교 문서도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제도 밖에 있던 한민간인이 몸으로 통과한 세계를 조선의 학자가 학문으로 정리한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접촉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정약전은 이 글을 남기며 문순득을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호를 내려줍니다. 천초, 하늘 아래 처음 본 세계 혹은 조선의 눈으로 처음 열린 세계라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는 예우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문순득의 경험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조선의 인식 지평을 넓힌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문순득은 더 이상 표류에서 살아 돌아온 홍어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의지하게 된 첫 번째 증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표해시 말은 그 증언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둔 하나의 역사적 장치로 남게 됩니다. 문순득의 이야기는 정약전 한 사람의 서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류는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기록으로 옮겨가며 조선 지식 세계의 여러 갈래를 건드립니다. 정약전에게 문순득은 단순한 표류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생물만이 아니라 바다 너머의 세계까지 현실로 증명해준 존재였습니다. 정약전은 문순득의 경험을 통해 섬과 바다를 더 이상 변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곳은 고립된 끝이 아니라 세계로 이어지는 접점이었습니다. 이 인식은 그가 흑산도 유배 중 지필한 자산어보로 이어집니다. 자산어보는 단순한 생물 목록이 아닙니다. 바다 생물의 생태와 쓰임, 어부들의 경험과 언어가 학문의 일부로 편입된 기록입니다. 문순득과 같은 섬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이런 시선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전의 학문은 문순득의 표류를 통해 더 아래로 더 현실로 내려옵니다. 이 영향은 형 정약전에서 동생 정약용에게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문순득에게서 전해 들은 마카오의 화폐 사용과 시장 운영 방식을 그저 이국의 풍경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왜 저곳에서는 물건이 늘어나도 교환이 막히지 않는가? 왜 화폐 하나가 언어와 신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가? 이 질문은 정약용의 사유 속에서 조선의 화폐 제도와 상업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문순득의 경험은 정약용에게 가능한 다른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이로부터 그의 화폐 상업 인식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순득의 증언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뻗어나갑니다. 정약용의 제자이자 19세기 초 조선의 젊은 학자였던 이강회입니다. 이강회는 문순득을 직접 찾아와 그가 보았던 배들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돛은 어떻게 달렸는지, 배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배가 먼바다에 적합했는지. 문순득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배를 타고 세계의 항구를 지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조선 최초의 선박 해양론으로 평가받는 운국선설로 이어집니다. 이강회는 이 책에서 조선이 바다를 버려서는 안 되며 큰 배를 만들고 외국과의 해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유의 밑바탕에는 문순득의 표류 경험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순득의 표류는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사가 아닙니다. 그의 경험은 정약전에게는 현실에 뿌리 내린 학문을, 정약용에게는 제도와 상업을 다시 보는 눈을, 이강회에게는 바다를 향한 미래 구상을 각각 열어주었습니다. 문순득은 직접 책을 쓰지 않았고 학문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류는 사람을 거쳐 사유가 되었고 사유는 다시 기록과 이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순득의 표류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조선 지식 세계의 시선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깥으로 틀어놓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방향 전환은 이후 조선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조용하지만 긴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